여러분은 종종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죠. 사실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단지 한글 맞춤법만 확인을 하면 더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기사를 쓸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자는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단지 보고 들은 것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1월에 장미꽃 2송이가 활짝 피어 있었다. 물론 한 문장쯤 더 읽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상황은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실내의 테이블 위 꽃병에 꽂힌 장미꽃일 수도 있고 또 보온이 잘 되어 있는 식물원 안에서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을 본대로 들은 대로 쓰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 혹은 글을 전문으로 쓰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쓸데없는 첨가를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그르쳐버리죠. 기자가 이러한 기사를 쓴 것을 보고 거기에 조미료를 살짝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글이 나타나게 되죠. 1월 눈 내린 들판에 장미꽃 수십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 호랑나비 2마리가 그 위를 날아다녔다. 환상적이기는 한데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 애초에 눈 내린 들판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죠. 이런 식으로 좀 꾸미고 좀 더 멋있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만들면은 그것은 SF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글을 써도 소위 페북질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글 잘 쓰십니다. 이러면서 놀고들 있습니다. 물론 페북질이니까 무죄입니다. 그러나 수준이 있는 세계에서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죠.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언론사 칼럼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칼럼이 이러면 안 되겠죠.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대표신문이다. 이렇게 손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선일보의 칼럼 한 편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도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일종의 탐정 노릇을 하는 것처럼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글을 분석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우선은 글을 읽는 법, 이런 기법이 좀 더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참고해서 본인들의 글을 쓸 때 그때 이것을 참고하게 되고 이런 실수를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는구나 하는 독자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번 분석은 일단은 조선일보라고 하는 1등 언론, 그곳에서 글을 선택하는 안목, 왜냐하면 조선일보에 글을 쓰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글은 조선일보가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이 정도면은 실력이 있다, 이 정도면 우리의 얼굴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글의 수준은 조선일보의 안목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는 과연 어느 정도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함께 밝혀보기로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 쓴 글입니다. 우리는 조선일보를 보고 있지만 이 종이신문을 들추다 보면은 온갖 글들이 있죠. 법적으로는 조선일보에 실린 글은 조선일보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쓴 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 글이 낱낱이 비판을 받게 되면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한 호기심은 접어두기로 합시다. 그가 누구인지 찾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다만 글을 분석할 때는 글의 배경이라든지 또 글 쓰는 사람의 그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보충이 돼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여기에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2020년 현재 만 57세의 여성입니다. 나이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볼 문장을 이해할 때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조선일보에 써놓은 글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하나 더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은, 그에게는 자녀가 셋 있는데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기로 하죠. 그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자입니다. 그러면 글을 잘 쓰겠구나,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겠죠. 이번 글과 유사한 칼럼 형식의 이런 글을 조선일보에 대충 찾아보면 5편 이상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려 있다. 조선일보가 그동안 쭉 선택을 해서 이 글을 실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문장 분석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단락, 이렇게 단락별로 좀 묶어서 살펴보기로 하죠. 내용은 상당히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소한 어떤 그 신변잡기를 읽는 그런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애호박탕을 끓였는데 모두 맛있다고 엄지척을 한다. 내가 애호박탕을 잘 끓이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재작년 여름의 일이다. 친정엄마와 나는 어느 식당을 가서 애호박탕을 시켰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글을 쓰니가 만 57세다 그랬죠. 그랬는데 친정 엄마와 나는 해서 엄마라고 쓴다. 보통 그렇게 쓰죠.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서 그냥 대놓고 엄마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그 부분에서 짚어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둡니다. 먼저 문법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식당을 가서 애호박탕을 시켰다.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 있죠. 식당 다음에 을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격 조사,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식당을 구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목적격 조사가 쓰일 자리가 아니고 처속격 조사 에라는 것이 쓰여야 하는 자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애호박탕을 시켰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아침에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아주 생생한 그 신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받아본 신문에 아침에 그러면 독자는 오늘 아침에, 물론 그가 어제 아침에 썼겠지만 뭐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글이 신문에 게재된 것이 2020년 1월 17일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 무렵의 아침이다. 뭐 겨울 아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용이 애호박탕이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뜨거운 음식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탕은 겨울에 잘 어울리는 음식이죠. 그 다음에 애호박탕 이 부분인데 사실 애호박탕이라는 말은 좀 낯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애호박, 호박 중에 그 여린 늙지 않은 혹은 그 살이 단단하지 않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애호박찌개라는 것을 쉽게 떠올리죠. 특히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호박 요리를 물을 좀 적게 넣고 흔히 물을 자작자작하게 붓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한 요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탕 이러면 솥에다 물을 가득 붓고 거기에다가 그 주재료를 넣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호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흔하지는 않다. 요즘에는 별별 음식이 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애호박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찌개보다는 물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으로 보인다. 이러면 되겠죠. 어떻든 애호박탕은 이렇게 물을 좀 넉넉히 넣고 끓인 그래서 뜨끈뜨끈한 음식이다. 그런데 여름에 먹었다고 했죠. 여름에 뜨거운 호박탕을 먹었다. 뭐 안 될 것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죠. 그 다음에 이제 엄지척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나는 이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들갑스럽기도 하고 또 품위가 없다고 할까. 다른 사람에게 이 엄지척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워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썩 그 품이 있거나 예의 바른 동작은 아니죠. 스포츠를 즐기는 곳이라든지 혹은 그냥 아무 그 격이 없이 특히 아이들이 할 만한 동작이다. 요즘에는 물론 애 어른 없이 그런 어떤 기준도 다 무너지고 그렇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런 동작입니다. 그런데 엄지척을 싫어하는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2017년 선거 기간에 트위터를 돌아다니면 걸핏하면 엄지척이 나와서 특히 그 문재인 후보 그쪽에서 엄지척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떼거리가 몰려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같고 해서 썩 좋아하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글로 써놔도 예쁘지도 않죠. 그런데 엄지척을 모두가 했다 그랬습니다. 집안에서 만 57세 여성이 끓인 애호박탕에 엄지척을 했다. 아침에.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 흔히 가족들, 그들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하는 뜻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아까 그 본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또 뭐 남편도 원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략 그렇죠.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이제 이 점은 뭐가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조선일보에서 그래픽을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아들도 딸도 남편도 없고 나이 많은 여성 한 명이 음식을 앞에 두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놓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아침 식사를 하는 가족의 모습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관계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은 뒤에서 다시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만 57세의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글쓴이는 애호박탕을 잘 끓이는구나, 맛있게 끓이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밝혀뒀지요. 이것을 잘 끓이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제 문장을 잘 분석을 해봅시다. 잘 끓이게 됐다 하는 것은 어느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 이전에는 잘 끓이지 못했죠. 그 기준점을 넘어서면서 잘 끓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그렇게 어떤 그 변곡점이 존재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잘 끓이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기준으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잘 끓이게 됐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지지요. 여기에서 문장 표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말을 잘 씁니다. 잘 끓이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게 말이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글이 됐을 때는 앞뒤 관계가 안 맞는다. 호응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원인이나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잘 끓이게 된 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잘 끓이게 된 특별한 무엇이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이어지기에는 이 상황은 좀 다르죠. 원인은 이렇습니다. 불을 태우고 있으면 연기가 보인다. 이제 옛날부터 유명한 그 형사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불을 떼고 있으면 집단 같은 것으로 불을 떼고 있으면 연기가 보인다. 그런데 어떤 자기가 무엇을 배웠다든지 봤다든지 하면은 잘 끓이게 된다. 이것이 이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직접 A 하면 B 된다의 관계가 아닐 때는 그것을 계기,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끓이게 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써줬을 때 가장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글을 이렇게 쓰는 이러한 글을 선택한 조선일보의 안목을 지적하는 겁니다. 글쓴이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여름의 일이었다 하니까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글쓴이가 만 55세였고 여름이었다. 여기까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친정 엄마와 나는 어느 식당을 가서 애호박탕을 시켰다 그랬는데 어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써야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정엄마와 나라는 여기에 나타나는 등장인물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을 그려보기로 합시다. 딸이 만 55세니까 친정엄마는 좀 젊게 잡아도 한 20살 차이는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략 만 75세인 여성과 만 55세인 여성 두 사람이 식당에 갔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느 식당에 가서 이랬습니다. 어느 식당. 이 어느라는 말은 막연하게 여러 식당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특정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특별한 개성도 없고 또 상호명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어느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가보았던 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전에 가보았던 곳은 이미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뜻에서 단골집도 아닌 겁니다. 결국 그 식당은 처음 갔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 두 사람이 주문한 메뉴가 동일한 애호박탕이었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분위기가 이렇다 하는 것들이었고 이제는 두 번째 단락을 보기로 합시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려드는 손님들로 인해 밥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었다. 웬일인지 종업원도 없이 아주머니 혼자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니 재촉할 수도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나더러 일 좀 도와드려라 하셨다. 이 글쓰는 시점은 2020년입니다. 글쓰는 이는 이때 만 57세 여성이죠. 그리고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여기에서 엄마 하는 것은 이상하죠. 엄마가 나더러 일 좀 도와드려라. 이것은 보통 아이들의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럴 때 이렇게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기로 하죠. 손님들이 밀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손님이 많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요 뒤에서 글쓴이가 밝혔는데 이때가 점심시간, 점심때라고 밝혔습니다. 점심시간은 식당에 손님이 많은 때가 맞죠. 한창 바쁜 때였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게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손님들의 상으로 테이블로 갖고 오는 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음식을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음식은 쌓여 있는데 그것을 서빙할 사람이 없어서 갖고 오는데 늦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밥이 늦어진다 하는 것은 음식이 빨리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문이 밀렸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손님이 많은 것은 이 집이 소문난 맛집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식당이라는 것이 그 규모가 뻔하지 않습니까? 식당 주인은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와서 만석이 되면은 어느 정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고, 손질을 해놓을 것은 해놓아야 하고 하는 것들을 대개 계획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 좀 많이 온다고 해서 그 음식을 해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식당 주인 탓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안 되는 주인이 있는 식당은 그렇게 음식을 잘하지도 못하고 손님이 맛있다 해서 찾아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맛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그 식당을 간 적이 있는데, 이 식당 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때도 바쁜 점심시간이었는데 가스레인지 그 불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죠. 그거를 쫙 늘어놨는데 한 12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그 불마다 다 뚝배기를 올려놓고, 그리고는 뚝배기 올리는 시간이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 때 맞춰서 넣어야 될 거를 다 챙겨서 넣는 겁니다. 더 넣어야 될 거, 덜 넣어도 될 거, 그것까지 구분을 해가면서. 그런데 그것을 아주 여유 있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자를 들고 첫 번째 뚝배기, 두 번째 뚝배기 이런 식으로 1, 2, 3, 4 순서대로 맛까지 확인을 하면서 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끓인 다음에 서빙까지도 혼자서 다 해치웠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는 돼야 노련한 식당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글쓴이는 웬일인지 종업원도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멋을 부려서 웬일인지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웬일인지라는 네 글자,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다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 이것을 쓸 수 있는가? 이 식당에 자주 와서 봤습니다. 그래, 이 식당에는 항상 종업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은 종업원이 없는 겁니다. 혹시 종업원이 나가버렸나? 이럴 때 쓰는 것이 웬일인지, 무슨 일이 생겨서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 이럴 때 웬일인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글쓴이는 이 식당에 처음 갔다고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 혹시 단골집인가? 그러면 어느 식당이라는 말이 또 잘못 쓰인 것이 되겠죠. 이렇게 앞에서 틀렸거나 뒤에서 또 틀렸거나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틀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회복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머니 혼자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라고 썼습니다. 여름이라고 했고 또 그렇게 쓴 것이죠.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린다 하는 것이 이게 비유가 아닌 것 같고, 비유가 갑자기 튀어나올 그런 대목도 아니니까.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식당이었던가, 아니면 좀 시설이 좀 옛날식으로 열악해서 주방은 그 부엌은 막 찜통이 되는 그런 곳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다 봤다 하는 데서 그 부엌이
여기서는 굳이 부엌 이렇게 썼기 때문에 부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님들이 앉아있는 밖에서 그 식탁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구조였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아주머니라는 말을 계속 통일해서 쓰고 있는데 당시 만 55세 여성이 아주머니라고 부른다면 그 식당 주인은 이 글쓴이보다 더 연배가 위였을까 아래였을까 여러분이 다양하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좋은 생각거리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쓴이는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손님이 아주 많은 점심시간에 만약에 늦어져서 한 10분 기다렸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좀 호들갑을 떠는 것이 됩니다. 아마도 마냥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20분 이상은 기다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나더러 일 좀 도와드려라.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일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도와라. 이것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음식 만들어 대는 것이 지금 쫓기고 밀리고 이렇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음식이 다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손님에게 서빙하는 그 음식을 나르는 그 일을 도와드려라. 이렇게 했다. 둘 중에 어느 쪽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만 75세 정도의 여자가 이제 어머니 쪽이 되겠죠. 만 55세인 여자에게 이쪽이 이제 딸이 됩니다. 생판 모르는 처음 간 식당에서 손님인데 가서 식당 일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상당수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특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보통은 이런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속칭 며느리를 부려먹는 그리고 괴롭히는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잘 없는데 그 나쁜 시어머니가 나오는 드라마 장면에서 이런 거 볼 수 있죠.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창피를 주고 그 다음에 남의 눈이 좀 꺼려져서 그래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시키고 그런데 친정엄마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친정엄마 쪽은 괜찮은가? 나쁜 계모가 나오는 드라마에선 또 이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 55세 된 여자가 나쁜 계모, 나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당할 것인가? 그것도 맞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글쓴이 만 55세인 딸,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준 정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보면은 본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여자 손님 글쓴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춘문예에 도전 중인 글 쓰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다음 해에 신춘문예에 당선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가서 그 어머니가 식당 일을 도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이 식당은 단골집이 아닙니다. 어느 식당인 것이죠. 그러니 식당 주인과 아는 사이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심적 상태는 무엇일까?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남이 딱한 처지에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면
자기 딸은 아무거나 시켜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딸은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은 그런 성격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시 글쓴이의 어머니가 바로 이 같은 이런 식당, 이런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인가? 그것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일반적인 이 도시에 사는 그런 가정에서는 나오기 힘든 특이한 사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조금 낯설었지만 부엌으로 가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니 의외로 네, 좀 도와주세요 했다. 그때부터 나는 팔을 걷고 쟁반을 나르기 시작했다. 소주 주세요 하면은 소주를, 컵 좀 주세요 하면 컵을 갖다 주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여러분이 소설을 본다든지 했을 때, 드라마를 본다든지 했을 때 많이 본 비슷한 그런 서술 내용이다 하는 생각은 할 겁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조금 낯설었지만 부엌으로 가서. 그런데 식당 손님이 주인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그런 손님이 남의 식당 부엌에 들어가는 일이 그게 낯선 일입니까? 그건 특이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망설여지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낯선 일은 아니겠죠. 이런 표현을 쓸 때 좀 어정쩡하게 긴가민가 하면서 글을 쓰게 되면 언어를 정확히 그 의미를 알고 그 쓰임새를 알고 쓰지 않으면 바로 이런 글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팔을 걷고 쟁반을 나르기 시작했다. 보통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는 그 옷소매를 접어 올리고 팔을 걷어 붙이고 일을 한다. 우리가 참 흔하게 접하는 그런 장면이죠. 우선 쟁반을 나르기 시작했다 했으니까 이것부터 보기로 하죠. 이때쯤 음식 만드는 것은 다 됐구나. 그렇겠죠. 쟁반에 음식을 담았을 테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류를 해 둡시다. 지금 이 글쓴이는 손님입니다. 그 식당의 첫 번째 손님은 아닌 것이죠. 아무튼 이 글쓴이가 점심 식사 때 그 점심시간에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다릴 때 밀려 들어온 손님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은 주문한 순서대로 갖다 주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글쓴이보다 먼저 온 사람에게 일단 갖다 줬을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글쓴이는 분명히 음식을 주문하면서 번호표가 있을 겁니다. 그 순서가 있을 겁니다.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음식을 날라다 줬습니다. 자기들이 먹어야 될 순서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먹어야 될 순서를 포기하고 자기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 그 밀려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계속 음식을 날라줬다. 그러면은 이 집은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 그래도 된다면, 왜냐하면 주문 내용이 제각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튼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음식을 서빙을 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여기서 밝혀주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의문을 정리해 두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입니다. 나는 팔을 걷고 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때가
여름입니다. 식당 주인이 땀을 펄펄 흘리는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의 그 고향은 여수 그쪽이라고 하고 또 활동 근거지도 대략 광주쯤인 것으로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남쪽이죠. 어떻든 남쪽의 여름입니다. 그런데 팔을 걷었다는 것은 옷소매가 길었다, 긴팔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겠죠. 입고 있던 분홍 원피스가 긴팔 원피스였다. 그런 뜻입니다. 반팔을 또 걷어 올리는 짓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긴팔 원피스를 입었다. 그 여름 중에서도 아주 여름의 초입인 6월쯤이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 주세요 하면 소주를 갖다 줬다 그랬는데 바쁜 점심시간에 손님이 밀려드는 그런 점심시간 식당에서 소주도 마시는구나. 이 부분입니다. 물론 별 사람 다 있죠.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주를 마셨다고 하면은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소주를 마시는 손님은 술안주가 될 만한 매운탕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문하지 않았을까? 그 물만 많은 그런 호박탕을 주문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어떻든 그 식당은 술을 판다. 술안주도 판다. 그리고 애호박탕도 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애호박탕 그리고 분홍 원피스 나중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매력적인 그 서정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묘사들을 다 뒤엎고 여기는 그냥 털털한 막 식당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갈하고 고즈넉한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 주인공이 글쓴이가 활약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서툰 모습으로 달려다니는 분홍 원피스 차림의 내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했나 보다. 다른 손님이 자꾸 나를 쳐다보았다. 사실은 저도 손님인데 아주머니 혼자 바빠 보여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금 놀라는 눈치였다. 이 문장만 보면 우리는 자꾸만 글쓴이를 한 20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어린 이런 여자로 떠올리게 됩니다. 문장이 그렇게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하는 것이죠. 서툰 모습 그랬습니다. 모습에다가 서툴다를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 모습이 서툰가? 손놀림이 서툴다든지 일을 하는 것이 손에 익지 않아서 서툴게 보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습에다가 서툰을 붙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달려다니는 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다니는 이 말은 오고 가는 것인데 그것이 달리는 것은 뛰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뛰어다니는이 아니고 달려다니는은 또 뭔가 아마도 이때의 상황을 짐작컨대 바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종종 걸음을 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식당 실내에는 식탁과 식탁이 있어서 그 사이를 그렇게 원활하게 달려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흔들지 않고 발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말로
종종 걸음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려다닌다는 말은 신기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글은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쓰임새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홍 원피스 차림의 내 모습이 이상했나 보다. 참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 55세인 여성이 여름에 그 긴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그 다음에 애들이 셋이나 있는 그런 주부인데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도 살림에 익숙할 연배다 이렇게 느끼겠죠. 그런데 일하는 게 극히 서툰 겁니다. 비록 식당의 일이지만 결국은 상 차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음식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숟가락 놓는 게 서툴었는지 그릇 만지는 것이 서툴었는지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바로 이런 이상한 상황이었다. 보는 사람이 이상했을 법도 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서빙 받는 손님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다 하고 설명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놀랐다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글쓴이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고 글쓴이보다 나중에 온 손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나눠봤죠.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글쓴이보다 먼저 온 손님한테 먼저 서빙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맞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글쓴이보다 먼저 온 손님이 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글쓴이의 그 모녀는 이 글쓴이가 분홍 원피스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계속 본인도 분홍 원피스가 눈에 띄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무료하게 마냥 기다렸으니까 무료하게 기다리면서 이 손님이 갑자기 부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또 그 쟁반을 나르는 것이며 이런 거 다 받지 않겠습니까? 경과를 다 지켜봤을 것이다. 더구나 그 부엌이 밖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이 자기가 설명을 해서 비로소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는 것은 이 경우에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글쓴이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자기 순서는 포기하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서빙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먹을 글쓴이 그 모녀가 주문한 음식은 이미 주문이 들어갔는데 취소를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자기네가 주문한 것을 다음 사람한테 줘도 될 정도로 단품만 파는 집이었던가? 단품만 파는데 그거 먹으면서 소주 마셨던가?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발이 걸리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자기보다 나중에 온 손님에게 서빙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나이든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굶겨둔 것이죠. 물론 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싶지 않습니까? 이 글쓴이 모녀는 아직 점심 식사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서빙을 하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만 75세 뭐 적어도 그 이상 그런 그 어머니를 굶겨두고 좋은 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지만 아무리 남의 식당이 바빠도 좀 도와주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은 식사를 하고 나가서 볼일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녀는 다른 볼일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마냥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으니까 남들을 위해서 자기들 스케줄이라든지 자기들의 일정을 다 뒤로 밀어버린 것이죠.
아마 뒤에는 할 일이 없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한테만 했다고 해도 설명이 좀 안 맞고,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까지도 계속 그 서빙을 해주고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고 그렇게 되어 버리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한테도 계속 했던 것으로 이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글쓴이 모녀가 식사를 한 것은 이렇게 손님이 밀려오고 바쁜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그 뒤에, 점심시간이 대략 뭐 1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식사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부터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5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애호박탕을 잘 끓이게 된 것은 그날 아주머니가 나를 위해 특별히 더 맛있게 끓여주겠다 하셔서 옆에서 유심히 보고 배운 덕분이다. 그러니까 글쓴이는 바쁜 점심시간 동안 서빙을 하고 손님이 뜸해졌을 때,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끝나서 한가해졌을 때 식사를 했다 하는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식당 주인이 글쓴이 모녀를 위해서 특별한 애호박탕을 끓여줬다.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거의 늘 하던 대로 일정한 레시피로 끓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을 끓여줬다 하는 것은 다른 손님 때문에 시간을 거기에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구나. 그냥 이 사람들만 상대해도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더 맛있게 끓여주겠다. 아직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끓이는 것을 옆에 서서 지켜보면서 배웠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옆에서 보고,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애호박탕을 잘 끓이는 그런 솜씨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글쓴이는 아마도 음식을 잘하는 소질이 원래부터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서 보고 배운다고 해서 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옆에서 배웠다고 해서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흔히 음식을 이렇게 하면 맛있게 만든다 하고 온갖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다 전문가 되는 거 아니죠. 음식은 원래 잘하는 손맛이라고도 하고 또 남다른 그런 재능이 있을 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들 재능은 대단한 것이죠. 꼭 식당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 가정주부들 중에 그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6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주 즐거운 그 문장 분석 시간이 될 겁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 하자 아주머니는 한사코 돈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특별한 애호박탕을 먹었는데 음식값은 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 내지 않았다. 오히려 마당에 따놓은 단감까지 손에 쥐어주는 거였다. 엄마와 난 활짝 웃으며 대문을 나섰다. 아무래도 자꾸 엄마 하는 것이 거슬립니다. 보통 엄마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 신문사 칼럼을 쓰면서 계속 엄마라고 쓰면은 글을 읽는 사람이 이 글쓴이를 좀 어리거나 적어도 청년 중에서 어린 청년 쪽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되니까 글쓴이로서는 내용 파악을 하면서 내용을 좀 다르게 그렇게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는 불편한 서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우연히 뒤돌아보다가 참으로 기분 좋은 광경을 보게 되었다. 손님 한 분이 부엌 앞에 서서 음식 쟁반을 받아서 나르는 게 아닌가. 절로 미소가 머금어졌다. 지금도 가끔 여름이 오면 감나무 아래 평상이 놓여있던 그 식당이 생각난다. 이 단락을 한번 샅샅이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자, 우선 정리할 것은 이렇습니다. 글쓴이가 특제 애호박탕을 먹은 시간은 언제냐? 점심시간이 지난 뒤 한가한 시간이다. 그래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그런 때였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게 특제 애호박탕을 끓여줬으니까 이렇게 되죠. 주인은 음식값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당은 마당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나무 아래에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인이 마당에 따놓은 단감을 손에 쥐어줬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단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당에 있죠. 마당에 미리 따놓은 단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감을 어떻게 줬느냐? 마당에 있는 단감은 마당에 나가야 줄 수 있죠. 그거 좀 들고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손에 쥐어줬다 그럽니다. 그러면 주인이 단감을 집어서 글쓴이의 손에다가 이것을 쥐어주는 이런 연결된 상황이다. 그러면 단감을 쥐어주는 순간에 이 식당 주인은 글쓴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죠. 같은 공간에 이어져서 손과 단감과 손이 이어진 그 순간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식당에서 부엌에 있어야 할, 앞에 손님이 있다면은 부엌에 있어야 할 그런 주인이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봤는데 특제 애호박탕을 만들어서 줍니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안 받고 마당까지 나왔다는 것은 최소한 3명이 마당에 나와버렸다 이렇게 되겠죠. 주인이 부엌에서 마당까지 나왔습니다. 이 글쓴이 모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엌은 비어 있습니다. 종업원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식당에 일단 아무도 없다고 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이 있는데 음식을 하다 두고 쫓아 나옵니까? 대단한 그 친척도 집안 사람도 아닌데 그냥 손님인데, 그러면은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이 있으면은 주인은 식당을 비워놓고 나오지 못합니다. 어떻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음식을 기다리면서 지금 주방 쪽을 보고 있는 이 손님은 없을 거다. 또 부엌에 지금 음식을 불을 켜서 끓이는 중에 그것을 내버려 두고 아무도 없는데 나오면 안 되겠죠. 아마 그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엌을 비워뒀다, 식당을 비워뒀다. 세 사람은 전부 마당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단감을 손에 쥐어줘서 글쓴이가 활짝 웃으면서 대문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는 바로 그때, 이 동시입니다. 그때 식당을 봤더니 거기서 웬 손님 한 명이 부엌에서 쟁반에 음식이 담긴 쟁반이 부엌 쪽에서 이렇게 내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손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날랐다 하는 것이죠. 식탁으로. 그런데 받아가서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이 글쓴이가 했던 것처럼 다른 손님을 위해서 이것을 날랐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쓴이가 그걸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기분 좋은 광경을 보게 됐다. 자기 먹으려고 들고 가서 먹는데 그렇게 얘기할 건 없죠. 절로 미소가 머금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밖에 나와 있는데 누군가가 안에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건네주고 이 손님 한 명은 다른 손님을 위해서 그걸 받아가서 서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미담처럼 좋은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이제 그 전에 그 글쓴이가 활짝 웃으면서 대문을 나섰다 하는 이 나섰다라는 표현도 짚어보고 가기로 합시다. 식당이 있고 마당이 있고 감나무가 있고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을 나섰는데 식당 내부가 보일 것인가? 그 부엌에서 이걸 받아가는 것이 보일 것인가? 보일 수도는 있습니다. 이 식당이 아주 크고 또 건물이 좀 지대가 높아서 대문 쪽에서 보면은 또 눈이 대단히 좋아서 이렇게 상황을 실수 없이 명확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마도 대문을 향했다. 그때 뒤를 돌아다 봤다. 이쪽이 좀 더 현실성이 있지 않는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식당 주인이 이 모녀하고 같이 마당에 나와서 따놓은 단감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글쓴이 모녀가 대문을 이렇게 웃으면서 나서는 바로 그때. 그러면은 그때 돌아다 보니까 음식을 받아갔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식당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뜻이냐면 손에 감을 쥐어주고는 불이 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거의 순간이동하듯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전에 끓이던 음식이 없었으니까 손님의 음식 주문을 받고 부엌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쟁반에 담아서 내놔야 하는 것이죠. 근데 손님이 2명 이상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2명 이상 있는데 어떨 때 손님이 나서서 이 음식을 서빙을 해줍니까? 주인 대신에. 특별히 친분이 있는 경우도 되겠지만 너무나 오래 기다리고 일손이 부족하다, 바쁘다 싶을 때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손님이 많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일손이 바쁜 그런 때니까. 손님이 바쁘지도 않은데 그 음식 쟁반을 받아서 다른 손님에게 서빙했다. 그거 보니까 흐뭇하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상한 억지 미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물리법칙상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 손님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서빙하는 손님이 있고 서빙 받는 손님이 있고 이 서빙하는 손님이 자원봉사를 해야 될 정도로 음식 주문이 밀려 있었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은 마당에 나와서 감 쥐어주고 가느라고 마당에 나왔다. 이것이 좀 맞지 않죠. 그 다음에 밖에서 있다가 들어간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의 음식을 주문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지루하게 기다리고 여기 식당에 종업원이 없어서 주인이 바빠서 이걸 빨리 못 해주는구나 하고 나와서 서빙까지 해주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데 그걸 주문받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바로 내보낸다. 그것도 안 맞죠? 앞에 있는 것에 재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밖에서 감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일손이 딸릴 정도로 많은 주문을 받아서 식당에 부엌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다 만들어서 음식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손님 A가 서빙하는 봉사를 한 거죠.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야기한 이 일련의 일들이 어느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냐면은 글쓴이 모녀가 단감을 받아들고 대문을 나서면서 휙 뒤돌아본 요 순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물리법칙상 납득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SF입니까? 만약에 그게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부엌에서 음식을 주문받아서 만들어서 쟁반을 내주는 그 누군가는 유령이겠죠. 그 다음에 현재 글쓴이 모녀하고 주인은 마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자원봉사가 필요할 정도로 그런 손님이 식당 안에 나타난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문에서 들어가지 않고 창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뒷문으로 들어왔습니까? 따라서 이 서빙받는 손님들하고 서빙하는 손님이 몽땅 유령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 끝나서 한가하게 특제 애호박탕까지 만들어주고 마당에 나와서 고맙다고 단감까지 쥐어주고 이러는데 뭐가 바빠서 어디서 손님이 그렇게 무더기로 나타나서 손님 중에 한 명이 서빙에 나섰다고 하는 것일까? 이러니 진짜 SF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자연법칙상 또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랬죠. 마당에 따놓은 단감을 자기 손에 쥐어줬다 그랬습니다. 먹을 수 있으니까 단감, 맛있는 감을 줬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푸근한 시골 인심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감의 수확기는 가을이죠. 대개 10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월은 여름이 아니고 가을은 여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감은 여름에 익지 않은 그 시퍼런 감은 미리 따놓지 않죠. 그때가 여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것이 또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이야기고 그냥 쉽게 그거 아니다 이래버리면 되는데 남의 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또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글이 허구, 픽션이든지 아니면은 사실이 좀 있는데 좀 꾸미다 보니까 지질이도 글을 못 써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소위 1등 언론사 조선일보의 칼럼이다. 우리는 그 점을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칼럼에 있는 모든 스토리가 자기적이다. 그것도 픽션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렇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라면을 끓이면 누구나 끓인다고 하는 라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되지 못합니다. 여담으로 주인공이 글쓴이가 자꾸 분홍 원피스 얘기를 하는데
분홍 원피스는 봄에 어울리는 것이죠. 여름 하면 아무래도 연두색이나 하늘색이나 이렇게 상큼한 색, 그게 멋진 색이지 분홍색은 후덥지근한 색입니다. 글에 멋을 부릴 때도 그 감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글에는 그것이 여름이면서 가을이고 그러면서 봄이다, 이런 계절 설정이 돼 있고, 점심시간에 손님이 밀려드는 그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도시의 식당을 설정을 해놓고 그 분위기는 아주 시골에 전원에 있는 한가한 식당, 그것이 동시에 그려져 있습니다. 엄마 하는데 시어머니스러운 엄마가 있고, 또 이것이 식당이면서도 어쩐지 그 고향집의 이미지, 그것이 겹쳐져 있죠. 좀 야멸차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식당을 한다 하는 그 상인 마인드,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로 미담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유령들도 대거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밀려드는 그런 그때가 그 한 대목이다 하는 바쁜 그런 어떤 리듬을 타는 식당이라고 하면서 낮에 소주를 마신다. 또 단품으로 식사를 파는 곳이다, 이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또 술안주용 탕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단어들도 예쁜 단어를 많이 골라 썼죠. 아름다운 이야기, 고향의 향수, 이런 것을 쓰는데 거기 갑자기 흔히 말해서 쇠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저런 풍경에 쇠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거 쏘가리 매운탕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 아주 야들야들한 그 여성적인 애호박탕에다가 분홍 원피스에다가 이러면서 무슨 소주입니까? 이 칼럼을 실으면서 조선일보는 칼럼 내용에 맞췄다 하면서 그래픽을 넣습니다. 그래픽에 보면은 식탁 앞에 나이든 여성이 혼자 그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밥그릇, 음식 그릇을 놓고는 왼쪽 손을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세워가지고 아주 크게 엄지손가락을 척하고 내미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 옆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리고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그리고 상체를 앞쪽으로 기울여서 공손한 자세로 서 있는 이런 그래픽을 그렸습니다. 아마도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사람을 글쓴이라고 그린 것 같은데, 이 글쓴이는 한 20대 정도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의 자세인 것이죠. 서 있는 자세가 식당 종업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엄지척을 받았다는 것은 집에서 받았다고 하죠. 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다. 설령 이것이 그 종업원의 자세로 그렸다고 한다면은 앞치마까지 두르고 이렇게 도와줬다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도와준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였나, 혹은 예약된 그 봉사 프로그램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집에서 일했다 그러면은 그 엄마라고 부르는 친정엄마가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구나, 모두라고 했는데 엄마 한 명만 그렸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서서 상체를 굽히고 먹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글쓴이,
그렇다면 이런 글쓴이는 이 사람이 친정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여야 맞지 않는가? 그래픽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쓴이가 이 식당에 갔을 때 만 55세였습니다. 이 글을 쓸 때는 만 57세인 것이죠. 그래서 조선일보의 그래픽도 글과 관계없이 그래픽을 그리고 글도 또 이렇고, 그래서 도대체 조선일보 무슨 정신으로 글을 선택하고 무슨 정신으로 이런 그래픽을 넣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던 그런 요소들, 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문가가 읽으면, 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글을 좀 봐달라고 했을 때 그 글에 몇 명이 그 글을 손을 봤는지, 글을 손보는 사람이 성별이 뭐고 취향이 뭐고 연령대가 어떻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글이 좀 길면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그냥 쓱 읽어버릴 때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글을 잘 쓰려면, 그것도 쉽게 잘 쓰려면 정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글을 쓸 때 너무 꾸미지 말라 하는 겁니다. 글을 쓸 때, 사람이 살아갈 때도 비슷합니다만은 그렇게 분단장 안 해도 됩니다. 진지하게, 정직하게 삶에 자기가 전면으로 부딪혀서 살아가면은 그게 가장 센 거고 가장 그 수준 높은 거고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